이스라엘의 공습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에 이 가자지구 현장에서 그 참혹한 실상을 취재하고 오신 강원대학교 멀티디자인학과 김상훈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셨나요?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투입한 다음 날인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있었습니다. 예, 가자지구 들어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요? 가자지구 북쪽에 에레즈라는 검문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가는 유일한 검문소입니다. 예. 그 검문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거기 그 외국인이 이렇게 드나드는 거는 뭐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특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인원만 예를 들면 외신 기자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공보과에서 발급하는 기자증이 있어야 하고 또 뭐 신분을 그러니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여권이 있어야 되고 또 서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외신 그 포토 에이전시의 공증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외신의 이 사진 대리인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간 후에는 무슨 뭐 이스라엘 경찰이나 군인들이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단 가자지구 내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없는 상태였고요. 지상군이 투입되긴 했지만 그 접경 지역에서만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여서 그 국경을 들어가는 그 과정은 저도 좀 신기했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쪽이 완충 지역이 한 500m에서 1km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그 긴 통로, 철망으로 된 통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쪽에서 저희를 외신기자 7명을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딱 닫으면 저희들끼리 알아서 그 통로를 통해서 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철망으로 된 통로를 지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뭐 철망 바깥으로 폭탄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 한 500m, 1km 걸어가면 가자지구 쪽에서는 누가 그걸 뭐 검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원래는 하마스 검문소가 있었는데 그 전쟁 초기에 하마스 검문소는 다 폭격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다니셨던 겁니까? 이 가자지구가 대충 가로 세로는 한 7, 8km밖에 안 되고 길이가 한 50km 되는 기다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교전이 좀 활발한 지역인 북부 베이트 하눈이나 베이트 라이아 또 가자시티 그리고 슈자이아 그리고 약간 중남부의 칸 유니스랑 쿠자 같이 한 가자지구의 완전히 남쪽까지는 못 갔고 한 3분의 2 정도의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숙소는 어디 한 군데를 잡으시고? 숙소는 가자시티에 있는 호텔로 잡았습니다. 그 호텔은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그 호텔은 비교적 가자지구 내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주변에 유엔 건물이 한 100m 정도, 200m 정도 떨어진 데 유엔 건물이 있고 또 적십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과 옆 호텔에 다 외신 기자들이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 묵고 있어서 이 지역은 좀 공습이 약해야 정상인데 이번 가자 전쟁에서는 약간 특이한 점이 그 유엔 건물과 적십자 건물 그리고 저희 호텔 사이에도 폭격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폭격 밀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호텔로부터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폭탄이 떨어진 겁니까? 제가 경험한 건 3, 40m에도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깝게 떨어지면 이게 뭔지를 그 당시엔 파악하기 힘듭니다. 로켓이었는지 박격포탄이었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40m라면 그것 때문에 뭐 유리창도 깨지고 벽도 부서지고 그렇지 않나요? 유리창이 깨진 적도 꽤 많고요. 3, 40m는 단 한 번이고 사실 200m 안에 여러 번 뭔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호텔 유리창도 많이 깨지고 또 뭐 외벽 타일 같은 것도 떨어지고 내장재도 떨어지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밖에 나가기가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밖에 나가기가 무섭죠. 그런데 공습이 저희도 심할 때는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공습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제 빨리빨리 어디론가 취재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 한 13일, 14일 동안 계셨는데 거의 매일 그랬습니까?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매일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자 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폭발음은 매일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 터져도 항상 보거나 들을 수 있었고 하지만 뭐 그게 밀도가 항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밤새도록 폭격을 할 때도 있었고 조금 잠잠할 때도 있었고. 예. 예. 하루도 공습이 없었던 날은 없군요. 예,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상군이 투입되고 포탄 속에서도 왜 그 쇠구슬이 잔뜩 들어 있어서 한번 터지면은 수백 개의 쇠구슬이 퍼져서 사람들을 많이 살상시키는 원래는 이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다 맞나요?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지만 맞을 것으로 그 탄흔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쓰여졌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무차별 공습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주장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한다고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에 전화를 걸어서 미리 대피할 시간을 준다고도 하고 또 knock on the roof라는 경고 미사일, 그러니까 옥상을 노크한다라는 뜻의 knock on the roof. 예. 해서 폭발력이 약한 미사일을 먼저 옥상에 쏘고 대피하고 나면 그다음에 본폭탄을 쏜다. 이런 거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의 주장이 실제로도 그 미사일을 쓰긴 썼는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저희 호텔 근처에도 폭탄이 막 떨어지면서 보면 하루에도 각종 폭발음이 크고 작은 폭발음이 계속 들리는데 그게 어떤 것이 경고미사일이고 어떤 것이 본 폭탄인지 그 건물 안에 있으면은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호텔에 로켓이 굉장히 근처에 떨어졌는데 그게 저희 건물을 맞은 건지 옆 건물을 맞은 건지 이게 본 폭탄인지 헷갈려서 그 안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이 건물을 나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말은 경고를 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직접 당하는 사람은 경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힘듭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로군요.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 미사일을 쏜 다음에 본 폭탄이 떨어지는 시간이 1분 미만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혼란한 상황에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죠. 그 빠른 시간에.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뭐 시신은 많이 보셨겠네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냥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체들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빨리 치우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물에 잔해와 함께 묻혀 있는 경우에는 빨리 꺼낼 수 없어서 썩은 냄새가 많이 나죠.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망자. 혹시 공식 집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사실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집계를 하는 것도 사실 중첩되거나 또는 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시체가 아직도 꺼내지지 않은 시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신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시체 자체를 찾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 공식 집계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마스 군 몇 명, 민간인 몇 명, 민간인 가운데 여성, 뭐 어린이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집계가 되는데요. 그 2,000명 중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린이는 0명이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명이어야 하는 건데, 천천히 자료를 좀 보시고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경고 미사일 사격도 한다라고 이스라엘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집계를 보니까 2,000명 가운데요. 어린이가 약 460명이고 여자가 약 240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 피해자가 많은 이유 중에는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다자녀 가족이 많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차별 공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하마스 군시설을 노리고 미사일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조금 이해하셔야 어떤 점에서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와는 좀 달리 하마스는 우리나라처럼 군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휘소가 되고 또 뭐 누구네 집에 무기를 숨겨놓기도 하고 해서 좀 모호한 구석은 있습니다. 뭐 사망자가 이 정도면 부상자는 또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부상자는 한 10,0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집계는 조금씩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의료시설은 이 10,000명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제가 병원에서 본 바로는 우선 의료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입원실도 부족하고 그리고 약품도 좀 모자라서 마취를 안 한 채로 굉장히 중상자도 굉장히 심한 그 치료까지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도 중상자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럼 사망자는 더 늘어나겠군요. 앞으로도. 예. 계속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그 공습, 그 폭격 이유는 하마스가 자기네를 공격하기 때문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최초의 공격은 하마스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참. 요번 경우만 따지고 본다면요. 사실상 하마스는 전쟁 전에도 로켓을 수시로 쏘아왔습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쏘는 이유는 봉쇄 정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를 막지 마라. 그렇죠. 예. 사실 그 가자 지구 같은 경우가 사방이 봉쇄되어 있고, 경제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하마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감옥 같은 곳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전쟁을 해서라도 뭐 우리가 죽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서라도 이 봉쇄 정책을 풀어서 자유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도 같이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워낙 장벽이 굳건하다 보니까 얘는 하마스가 가지고 뭐 무기도 변변한 게 없고 하니까 로켓을 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어떤 항거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예. 그래서 로켓을 계속 쏘는데 이스라엘 어디다 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대도시들 에슈켈론이나 스데롯은 가자지구랑 좀 가까운 도시고요. 또 비르시바 같은 곳이 가자지구랑 한 뭐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텔아비브 같은 곳까지 날릴 수 있는 무기가 하마스는 로켓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군시설을 노리고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 시설로 그냥 쏴요? 솔직히 그 로켓을 직접 보면 굉장히 조악하고 거의 뭐 동네 공업소에서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없군요. 정밀도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그 도시 외곽 지역에 공터 같은 데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자 결과를 보더라도 그 전쟁 3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그 로켓에 사망한 이스라엘 민간인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주장에 의하면 3,000발 이상의 로켓을 쐈다고 하는데 하마스가 3,000발 로켓을 쏴서 민간인은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정밀도나 효과 면에서는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 로켓을 요격하잖아요. 예. 공중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로켓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나라 오늘 민방위 한 것처럼 로켓이 딱 뜨는 순간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15초 이내에 사람들은 제일 가까운 방공호 같은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로켓을 요격하는 미사일까지 배치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많이 막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그 봉쇄 정책 풀어라라고 하는 이유로 하마스는 계속해서 로켓 발사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미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타났다. 또 국제사회가 마구 달려들어서 휴전하고 있지만 임시 휴전 며칠 했다가 이번에 또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장기 휴전 협상도 결렬됐고. 그렇죠? 그럼 계속 이 전쟁은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했던 전쟁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화력을 집중해서 자기들의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는 국제적인 비난이나 경제적인 타격이 커지기 전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게 대충 한 달 정도인 경우가 많았고 적국의 희생자가 1,000명에서 2,000명인 사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도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임시 휴전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스라엘 측에서도 빠지려고 하는 그 기미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같은 경우가 이번 경우에는 좀 계속적인 자극을 해서 좀 질질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휴전하자 하는데 하마스가 또 로켓을 쏘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로켓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데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땅굴이었습니다. 땅굴?
하마스가 이전에는 이집트 쪽으로 생계형 땅굴을 많이 팠었는데 예. 그거는 조금 이스라엘이 내버려 두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땅굴을 파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굴이 이미 개통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터널을 다 찾을 때까지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전쟁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 터널을 지금 30개 이상을 이스라엘이 이미 파괴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이 됩니다. 예. 그 가자 지구의 외곽선 있는 데가 그 좀 도시 지역이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 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렇죠. 접경 지역에서 땅굴이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그 안쪽에 대도시부터 시작된 땅굴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발견된 것 중에는. 그러니까 터널의 길이가 뭐 몇 킬로가 되는 굉장히 긴 터널도 있어서 이스라엘이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터널이 다 찾아질 때까지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일지 예측이 불가능하군요.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아마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불씨가 다시 점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죠, 여기는? 그건 정말 판단하기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근데 확실한 건 이스라엘의 군 작전을 보면, 우리 말에 열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 작전은 한 명의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는 1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도 감수한다. 라는 식의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그렇죠. 이유겠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워낙 무기도 조악하고 정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민간인 피해를 더 줄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착잡합니다. 참 언제쯤이나 이게 평화가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김 교수님은 거길 왜 갈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그 분쟁 지역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2009년에 있었던 그것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집트 소요 사태 등을 다녀왔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저도. 근데 왜 가세요? 그만큼 제가 직접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 느끼십니까? 가서 보면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했지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야만성, 굉장히 본성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되게 고상한 척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전쟁터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다량의 살인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의 야만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기고 고발하면서 평화를 향해 가자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전쟁 있는 곳이면 또 뛰어가실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자 지구에는 한국 취재진은 한 명이었습니까? 제가 나오는 날 다른 기자가 한 명 들어갔습니다. 1대1로 바톤 터치를 하셨군요. 직접 만났습니다. 통로에서. 어디 언론사? 조선일보 기자분이 들어가셨습니다. 딱 한 명? 네. 왜 다른 언론사들은 거기 안 보낼까요? 뉴스의 가치나 경제적인 이유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겠죠. 또 위험 부담도 크고. 그래요. 인간의 야만성을 현장에서 낱낱이 기록해서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우리 김상훈 교수가 보고 온 가자 지구의 참혹상을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김상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